저는 올해 73이 된 박성호입니다. 아침 5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살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작은 원룸 창문을 열면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얼굴을 때립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지만 지금은 낡은 경비복을 챙겨 입고 아파트 경비실로 향합니다. 이 나이에 일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가만히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더 빨리 늙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해가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춥니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지만 저는 그게 자식들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세상이 워낙 바쁘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경비실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잣말처럼 대답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서울 외곽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저보다 훨씬 젊고 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시설물처럼 대합니다. 인사를 해도 못 들은 척 지나가고 택배가 조금만 늦어도 고성이 날아옵니다. 어떤 이는 제 이름 대신 야, 경비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젠 그 말에 익숙해졌습니다. 괜히 대꾸했다가 민원 들어가면 잘릴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관리소 직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제가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꺼낼 사람도 꺼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를 하면 다들 웃을 것 같아서 저는 제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경비실 책상 서랍 맨 안쪽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습니다. 빛바랜 가죽 표지 안에는 예전 명함 몇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 그걸 꺼내보다가도 이내 다시 넣어둡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아파트 정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입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하고 무시당해도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끔 스치지만 애써 떨쳐냅니다. 아직은 하루를 버틸 힘이 있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단지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경비들에게 유난히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조회 때마다 민원이 늘었다는 말이 빠지지 않았고 특히 저를 바라보는 관리소장의 시선이 거슬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날도 정문 근무를 서고 있는데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차는 정차선도 지키지 않은 채 경비실 바로 앞에 멈췄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다짜고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느려요? 늙어서 반응도 느린가? 저는 죄송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차단기가 잠시 오작동을 일으켰을 뿐이었지만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혀를 차며 지나갔고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요즘 민원 많으신 거 아시죠? 박성호 경비님. 관리소장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도 존칭은 쓰지 않았습니다. 입주민 불만 들어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실수 잦으면 곤란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괜히 허리가 더 굽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새벽 2시쯤 단지 안에서 고급 차량 한 대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리소는 발칵 뒤집혔고 CCTV 확인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 정문 근무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관리소장은 대뜸 제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간에 졸고 계셨던 건 아니죠?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분명 차량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이상한 움직임도 눈에 띄었지만 평소처럼 제 의견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관리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늙은 경비가 사고 쳤다는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제 앞에서 대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래서 나이 많은 사람 쓰면 안 된다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습관처럼 상황을 하나하나 되짚고 있었습니다. 출입 시간, 차량 번호, CCTV 사각지대, 그날 새벽의 작은 이상함까지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순간이 오면 자연스럽게 몸이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걸 꺼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모든 책임을 떠안고 이곳을 떠나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서랍 속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췄지만 결국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잊고 살았던 이름들이 제 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실된 차량은 억대가 넘는 고급 외제차였고 차주는 단지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안에서 오가는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이미 들어갔고 보험사에서도 현장 확인을 나오기로 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잠시 후 관리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성호 씨, 어제 새벽 상황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차분하게 제가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새벽 1시 50분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점, CCTV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움직임, 그리고 출입 기록에 남지 않은 이상한 시간대까지. 하지만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믿기보다는 귀찮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한 직원은 제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추측이잖아요. 확실한 증거도 없고요. 차주분은 박 경비님 근무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으셨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결국 관리소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까지 박성호 씨는 근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괜히 상황 더 키우지 맙시다. 저는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비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파트 정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라지만 목소리는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실에서 차분히 앉아 질문에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CCTV 화면만 반복해서 보여줄 뿐 제 설명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조사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끝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호 선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 전 현장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일하던 후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름이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와서요.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수첩 속 이름들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이 일에 더 깊이 관여하면 숨기고 살던 제 과거가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제 인생을 걸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 조치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복을 반납하러 단지를 다시 찾았을 때 정문 앞에 서 있던 젊은 경비가 저를 힐끗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엔 함께 교대 근무를 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말을 섞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은 제 서류에 서명만 하라고 했습니다. 박성호 씨,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일로 단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갔고 그 누구도 제가 어떤 얼굴로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서 연락 왔어.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계셔. 나까지 불려다니는 건 싫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변명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이 놓인 작은 장식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원칙 하나로 버텨왔는데 마지막에 남은 건 의심과 무시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후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책임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내자. 나이도 많고 이제 와서 뭘 더 하겠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후배는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님답지 않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명함들, 함께 찍은 사진, 밤샘. 근무 중 적어둔 메모들이 손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 끝내지 못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이 밝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결심과 포기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결국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그 차량 번호 말고 다른 특징이 있었나? 후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준비해둔 것처럼 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선배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 구간에서 잠깐 잡힌 장면이 있어요. 일반 절도범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전 비슷한 수법을 수없이 봐왔던 기억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 내부 동선과 경비, 패턴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그 차량, 단지 공사 이력이나 외주 업체 차량 중에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해달라.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도 함께. 후배는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추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경비복 대신 양복을 입는 제 모습이 거울 속에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찾아갔지만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이미 당신은 근무자도 아니고 조사 대상입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이 사실을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말에 관리소장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후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 맞습니다. 외주 청소업체 차량이 그 시간대에 움직였고 출입 기록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 대표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선배님 수사팀에서 다뤘던 인물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이야기하겠다. 다음 날 경찰서 회의실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담당 형사, 관리소장, 차주, 그리고 외주 업체 관계자까지. 저는 그들 앞에서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CCTV 화면의 흐름, 사각지대 이동 경로, 출입 기록, 조작 방식, 그리고 과거 동일 수법의 사건들까지 하나하나 설명할수록 회의실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담당 형사가 중간에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이 일을 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요.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늙은 경비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외주업체 대표는 긴급 체포됐고 분실 차량도 인근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누명은 그렇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다시 넘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성호 씨, 혹시 과거에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관리소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차주 역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 분석은 경험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사건을 수없이 다뤘습니다. 내부 동선을 아는 범죄, 외주 업체를 이용한 수법, CCTV 사각지대 활용까지 모두요. 그제야 담당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조사받아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가슴 깊숙이 쌓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외주업체 대표가 조사실로 끌려 들어왔고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같은 수법 쓰다 걸렸지. 그때도 이런 눈빛이었어. 그 말에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관리소장은 차주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제게 사과했습니다. 박성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차주는 제 앞에 서서 머뭇거리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사람을 직업이나 나이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단지 전체 회의가 열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누명이 벗겨졌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입주민들 앞에서 제 이름을 또렷이 부르며 말했습니다. 박성호 경비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시의 눈빛이 아니라 놀람과 존중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랜 세월 지켜온 자존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경비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렀고 눈을 마주쳤고 말끝에 존중을 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